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0년이 되었군요. 매우-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우 뻔뻔하게도 네, 12월 27일에 녹음하고 있지만 네, 2020년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새해 계획은 네. 있으신가요? 맞아요. 새해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뭐 어쩌다 보니까 새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긴 한데 네. 무엇을 일본어 번역을 아. 한번 배워보려고 번역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는데 이게 테스트 순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예문을 주고 그걸 번역을 하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한 걸 제출했는데 그게 기준을 통과를 못하면 뭐 못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다행히 통과를 한다면 저는 1월 4일인가부터 이제 학원을 가게 됩니다. 서울에 있거든요. 근데 대단하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수업이 있어서 네, 뭐 어떻게 올라갈지는 그때의 제가 그때의 고민을 하겠죠. 토끼님이, 네. 네. 어쨌든 그게 뭐 저희 새해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네. 또 한 계획은 운동을 하려고요. 운동을 좀 딴 걸 하다가 좀 아파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다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발레 학원에 한번 등록을 해보려고. 원래는 뭐 필라테스인가? 네, 필라테스도 하고 뭐 벨리 댄스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다 이제 그만두고 그 학교에서 발레핏이라는 그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발레 동작도 뭔가 거울을 보면서 하면은 그 내가 이뻐 보이는 느낌 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 몸이 이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엄마가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 이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발레를 배우게 시켰거든요. 근데 발레라는 게 사실 유연성이 매우 필요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다리를 이렇게 뭐 네, 좀 찢어요. 손잡이 꽃 같은 곳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뭐 그런 하는 것도 장면이 많이 있고, 나오잖아요. 네, 다리를 찢어가지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위에서 누르시더라고요, 발로 꾹. 근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이 많이 유연하신가요? 아니요, 아. 전혀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성인 발레를 이제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은 뭐 유연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뭐 없어도 다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네, 없어도 괜찮다고 하길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 또 그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일 수도 있죠. 네, 일단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네요. 그래서 뭐 발레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상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 새해 계획이라고 뭐 짠 거는 없는데 뭐 새해 2020년에는 좀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좀 글을 좀 더 써보고 싶어요. 아, 원래 글을 많이 썼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이제 2019년에 들어서는 거의 못 쓴 것 같아요. 글다운 글을. 그쵸. 공상님 막 페북에 막 올리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네, 픽션도 그렇고 논픽션도 그렇고 뭐 딱히 글이란 거를 써보질 못한 것 같아서 며칠 전부터 이제 일기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좀 꾸준히 써보자. 일기를 좀 꾸준히 써보고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집에 그게 있어요. 문에다가 다는 그 철봉이요? 네, 철봉이 네. 있어요. 그래서 턱걸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턱걸이. 턱걸이는 매우 어렵죠. 네. 네. 거의 매달리기에 가까운 지금
거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리기도 하면은 전신 운동이 된대요. 네. 이거 하다가 그리고- 여기에 물집이 나가지고. 그쵸, 물집 생기죠. 그래서 그게 등 근육이랑 뭐 전신이 막 이렇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블로그를 좀 썼어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좀 쓰려고 사실 옛날 옛적에 제가 방송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새해에는 해보고 싶네요. 같이 해요, 저랑. 같이 네. 같이 하면 좋죠. 네. 네. 좀 의무로 만들어서 그렇죠. 2주에 한 편 뭐 이렇게.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것도 서로를 이제 감시하면서 의무가 되면은 또 이제 고달파지겠죠. 그렇죠. 좀 고달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또 제가 왜 안 하던 블로그를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일을요? 그 글 쓰는 아, 거를. 글 쓰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이 돼버리면 네. 막 시달리다 보면은 글쓰기가 되게 싫어지거든요. 근데 안 쓰고 좀 오래 있었더니 이제는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연말은 그러면 뭐 잘 보내셨어요? 연말이요? 네.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보냈죠. 네. 연말에는 또 다 연말 모임한다고 다들 바쁘잖아요. 연말 모임 저희는 뭐 옛날에 끝나서 아,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번 주가 이제 뭐 휴가를 많이들 가는 주라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송년회 집중휴가 기간. 네. 저는 내년으로 막 밀려버려가지고. 신년회가 네, 많이 신년회가 있나요? 이제 생겨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신년회 하니까 저희 팀이 이번에 뭐 우수 뭐 직원상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저희 경주의 힐튼 호텔에 뷔페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 부럽네요. 부럽죠? 그래서 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어쨌든 저희 그러면 댓글 좀 네. 읽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그 전에 뭐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하는 일 다 잘 네. 되시기를 바라고. 이게 사실 한국 사람은 네. 새해 인사를 2번 하잖아요. 신년 될 때 하고 그 다음에 설날 네. 때도 하고 네. 그러는데 어쨌든 뭐라 네. 그러죠? 원력으로. 그쵸. 한번더 쓰죠. 음력으로. 네, 음력으로. 네. 원력이. 뭐 원력 맞죠? 네. 아, 맞나요? 네.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1월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또 결심하신 바를 많이 이루시길 바라고 혹여나 결심 안 또 해도 잘 되고. 네, 혹여나 또 작심삼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이제 3일이 어디야? 우리에게는 설날이라는 또 다른 찬스가 있으니까. 그쵸. 네.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설날을 놓치면 또 3월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 학기가 시작되죠. 아, 네. 새학기 목표. 네, 그때 또 시작하면 되니까. 네. 어쨌든 시작이라는 거는 뭔가 사람을 설레게 하고 좀 힘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리프레시하는 느낌. 그렇죠. 네. 어쨌든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감사한 분들께 축복이 있으시길 네. 바랍니다. 네, 그러면 댓글을 정말로 읽어보죠. 일단 AZS PD님께서 네. 이거 좀 잘린 것 같은데요, 공상님. 그쵸. 네.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사에서 요즘 방송을 듣기가 좀 듣기가 어렵다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잘렸네요. 네. 네. 한국의 호시노 유키노부를 꿈꾼다. 네. 오디세이와 만화로 배우는 곤충의 진화를 그린 갈로한 작가를 만나다의 방송에 댓글을 네, 남겨주셨어요. 특별편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많게씨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뭘 들으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늦게 들었네요. 그리고 갈로아 작가님은 방송으로 처음 알게 됐고 찾아봤는데 작화가 깔끔하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인터뷰 공상님 목소리가 왠지 신나셨어요. 덕분에 저도 같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좀 텐션이 좀 높긴 했어요. 맞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텐션이 높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네, 평소보다 뭐 좀 신나셨겠죠. 네, 그 다음에 갈로아 작가님 만화는 제가 아주 애정합니다. 네. 최근에 사셨잖아요. 그 숙녀들의 수첩? 맞나요? 네, 숙녀들의 수첩. 네, 그 수학자 이야기죠? 네, 수학자 이야기니까 공상님도 필히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가요? 네, 책입니다. 아,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그 갈로아 작가님이 시작. 보통 이제 남캐는 조금 네, 이제 대충 그리시죠. 그냥 그리고 여캐는 상당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숙녀들의 수첩이니까 주인공도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연도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아름답게 그리시는지 정말로. 근데 이제 이번 책은 판형도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좀 들고 있기가 무겁긴 한데 그 이제 역캐들의 그림도 큰 사이즈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그 마리아 아네시라는 맞아요. 여성 수학자를 다룬 이야기죠. 네, 이탈리아에서 처음 이제 여성으로서 처음 수학 교수가 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숙녀들의 수첩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가 처음에는 뭐 뜨개질이라든가 요리법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좋아하겠거니 하는 이제 컨텐츠를 넣어서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끄트머리에 뭐 수학 수수께끼를 하나 넣었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편집자가 이 수학 수수께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 호부터는 뭐 요리법 이런 거 일체시치 않고 수학 수수께끼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독자들한테 그 수수께끼를 이제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답을 풀어가지고 이제 보낸 사람들한테 상품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자들은 수학을 싫어하거나 못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깬 거죠. 네. 그리고 플리삐님께서 처음 뵙는 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네요. 네. 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어제 포항 북토크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신 것이 느껴졌어요.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응원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보면은 참 힘이 되는 게 네. 북토크 한 게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북토크 얘기도 잠깐 하고 지나갈까요? 네. 북토크가 이제 지난 방송으로 올라왔겠지만 네. 저희는 아직 안 올렸지만. 네, 올라갔겠지만 네. 김치엽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북토크를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너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렇죠. 네. 포항 달팽이 책방에서 이제 34분 정도를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하자마자 그 하루 만에 거의 이제 정원이 차가지고 김치엽 작가님의 인기를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북토크 당시에도 청중분들이 엄청 그 학구적인 태도로 맞아요. 아주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메모를 열심히 네. 특히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에 왔는데 그래요? 정말 노트 꼼꼼하게 필기를 하면서 듣더라고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거의 뭐 강의 듣는 시간인 줄. 네. 근데 어쨌든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공상님 어떠셨어요? 저도 즐거웠고 네.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대박 좋았습니다. 네. 그런 틀에 박힌 뻔한 얘기 하지 말고요. 아니에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더 좋은 말이 없고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네, 그 김첩 작가님이 두 번째로 이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5화에 이어서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며 네. 작가님 팬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네. 그 뉴스 데스크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JTBC 아, 뉴스 데스크에. JTBC 뉴스룸 말하시는 뉴스룸, 거죠? 네, 뉴스룸. 네. 뉴스 그래서- 데스크는 MBC에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진짜 구분을 잘 못해서 네. 그 손석희 사장님이죠. 네. 이제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유명해지겠구나 책이. 음, 그리고 그러면 우리 방송도 덩달아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네.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갈로아 작가님과의 방송에 호다다장님께서 네.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천 감사합니다. 네. 이분 전에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네, 전에 네. 어느 방송에서 한번 후원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네, 기억이 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주워 담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주워 담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열고 있는 거를 아셨어야 했는데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거 진행을 했잖아요. 했잖아요. 팟빵에 올라갔죠? 네, 팟빵에도 올라갔고 네. 뭐 다들 아시는데 참여를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요? 상품이 많은데. 네, 상품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네.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인스타그램에서 한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가 차120 JA 네. 님께서 네. 자주 듣던 네.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듣던 서바이벌 SF 키트가 유튜브 진출을 했다고 해서 미력하게나마 영업해봄. 그래서 예전에 SF 컨벤션에서 느낀 게 SF를 좋아해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 같아서 꾸준히 청취하고 있지만 유튜브라 좋은 건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키워드가 될 만한 주제나 이야기들을 엑기스만 뽑아서 다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 같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네. 이런 식으로도 들어주시니까 네네, 감사하네요. 그렇죠. 네. 듣던 분들도, 저희 영상 편집해주시는 네. 데스스타님. 데스스타님께서 너무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러브하우스 보는 느낌? 우리 방송이 이렇게 재탄생하다니라는. 빠바바밤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엄청 감동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SNS 이벤트도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이 방송 올라갈 때는 이벤트가 끝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끝난 네. 상태인데 일단 참여를 보고 저희가 뭐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참여를 만약에 해주셨다면 매우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 네. 방송이 나가기 전에 네. 참여를 해주셨다면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단신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이번 주 단신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공상님? 몇 가지 짧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간단한 거 먼저 할까요? 네. 간단한 거 먼저 위쳐가 드라마로 나왔대요, 넷플릭스에서. 위쳐는 게임이죠? 네, 원래는 소설이 원작인데 네. 원래는 소설이 원작이다가 게임으로 발매가 되고 게임이 훨씬 더 유명해졌죠. 소설 원작이었군요. 네. 그건 몰랐어요. 네, 그게 어느 나라더라? 그 스웨덴인가? 뭐 이런 나라의 네. 소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그 괴물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 뭐 서큐버스라든가 네. 아니면은 악령이라던가 뭐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건데 그 주인공이 위쳐라는 애가 이제 그런 애들 때려잡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약간 혼혈 같은 애들입니다. 음.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일어났냐 이런 설정 같은 것도 굉장히 세세해가지고 네. 원래는 그런 괴물들이 사는 세계가 있었고 우리들이 사는 세계가 있었는데 이 우주가 뭔가 서로 오버랩이 됐다 막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런 설정들도 굉장히 자세해가지고 설정 같은 거 파헤치시는 분들이 만약 소설을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설정이 슬레이어즈 뭐 그런 설정이랑 좀 설정이 떠오르는 네. 설정이네요. 근데 드라마는 좀 네. 평가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안 좋은가요? 뭐 저는 안 봤지만 네. 듣기로는 너무
그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 너무 그리고 설명충이 너무 좀 있다. 왜냐면은 이게 처음 보는 분들은 세계관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판타지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게 이런 세계관을 어떻게 그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차근차근히 보여줄 수 있는지 너무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시청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시다면 네. 판타지 이런 거 그 왕좌의 게임이라던가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아스달 연대기? 네,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는 좀 평가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좋다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거는 별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네, 5,700년 전 네. 북유럽 여성의 네, 씹던 껌을 네. 씹던 껌을 분석해서 복원해서, 네, 네, DNA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여성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다. 나는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껌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껌이 자작나무 껍질에서 나온 끈끈한 흑갈색 송진인데 네. 아주 작다고 한 거의 2cm? 2, 3cm 정도네요. 네, 요런 건데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 연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연구자가 이제 네.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이제 막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찾기에는 너무 작은 거라 가지고 뭐 제 생각에는 뭐 어떤 뭐 아니면 좀 구석기 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죠. 좀. 네, 모여 살던 곳이 있고 뭐 네. 거기를 발굴하다가 뭐 네, 발견했다거나 어쨌든 이 근데 이제 사람의 네. DNA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껌에 무수히 많은 동물의 DNA가 다 나와가지고 네. 이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뭘 먹었- 먹었는지 먹었던 어떤 생활을 살았는지까지 이제 알 수가 있었다라는 네. 제 뉴스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청둥오리를 먹었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유당을 소화하는 DNA가 아직 없었다 이런 그쵸. 정보도 있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옛날 유럽에 살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유당 불내증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DNA가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아직 이제 백인 피부로 진화하지 않은 그렇죠. 약간 까무잡잡한. 네. 네. 백인 피부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형질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흑인, 황인, 백인 이 순서로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네. 그런 기사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 재미있어요.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이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왜냐면 여기 보면은 상상도 해가지고 네. 그 그림도 있거든요. 청둥오리를 뭐 사냥을 한 거겠죠, 저게? 네.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치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껌을 씹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상당히 문명의 척도 같은 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치를 하는가 네, 제가 요즘에 네. 그 길을 걷는단가 하는 이제 그 에세이집 여행기를 보고 있는데 네. 거기 이분이 한 20년, 10년 전에 이제 터키 시골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매번 이제 묘사를 하는 게 여기 사람들은 이가 다 썩어가지고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도 시골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치아 관리를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치아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된 게 의외로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아 관리하는 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렵고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도 사실은 뭐 예전에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치아뿐만이 아니라 위생에 대한 관념 자체가 네. 굉장히 근대적인 거잖아요. 근대적인 그렇죠. 발상물이잖아요.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옛날에는 없었고, 그렇죠. 수도 시스템, 뭐 하수 네. 시스템 이런 것도 최근에 생긴 거고. 뭐 세균이라는 것들 발견한 것도 뭐 한 100년이 됐나요? 100년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2차 세계대전 때 뭐. 세균의 존재를 몰라서 뭐 예를 들면 수술 도구 뭐 이런 거를 소독을 안 하고 그냥 쓰다 보니까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감염에 의해서 죽는 게 많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요즘은 수술 기구가 다 장식에 안 달려 있잖아요. 아, 왜냐면은 그게 달려 있으면은 막 그쵸. 끼고 더러워지니까. 네. 근데 옛날에는 의사가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 수술 도구에 이제 온갖 장식을 붙이고 어머나, 이제 썼대요. 세상에. 거기에 이제 세균이 이제 다 들러붙고 막 네, 기름 같은 게 이제 들러붙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세상에. 위생 관념이라는 것이 네,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죠. 뭐 근데 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서 우리도 미래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더럽게 살고 있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네. 혹시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나요? 아, 1년에 한 번은 봤죠. 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사실 네. 이게 개인 수준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 그러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막 재밌게 봤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서 막 치아가 시린 이유, 막 잇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보는데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개인 간의 뭐 차이도 이게 전혀 균일하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단신은 네. 이세돌과 한돌. 네. 이세돌 네. 기사, 네. 바둑 기사가 은퇴를 했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은퇴 경기로 이제 한돌이라는 한국 그 바둑 AI와 경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1승 2패로 원래는 젖바둑을 두기로 했었는데 젖바둑이 이제 먼저 이제 몇 점을 주고 네. 이제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는 2점 젖바둑을 해가지고 2점 젖바둑은 이제 그 바둑판 보면은 9개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2점 젖바둑이면은 그 양쪽 모서리 마주보는 모서리에다가 돌을 하나씩 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세돌 선수가 이제 2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아, 2점을 네. 먼저 갖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런데 그걸 이겨서 네. 그냥 그 젖바둑 말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니까 주는 거 없이 네. 했는데 이제 두 판 다 졌다. 아. 처음에는 그렇구나. 흑돌로 한 번 지고 백돌로 한 번 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네. 이세돌 선수 말로는 아직 한돌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뭐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이제 그 알파고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 바둑 AI 특히 개발하는 게 좀 뭐 붐 같은 게 됐는데 중국에도 있고 이제 미국에 알파고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한돌이 그 지금 세계 3위래요. 한돌이 세계 그 바둑 AI 등수 중엔 3위인데 네. 그 1, 2위에는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위가 아마 중국 거인 것 같고. 네. 네. 그렇구나. 음. 네. 전 그거 이제 예전에 알파고랑 이제 네. 이세돌이랑 붙을 때 네. 한번 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5판 했죠? 네. 근데 다들 이제 뭔가 흥미진진하게 보는데 네. 저는 바둑을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저도 어릴 때 바둑을 배우긴 했었거든요. 네. 바둑 학원을 갔는데 네. 그때 뭔가 처음에 돌을 이렇게 놓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 놔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뭐 네. 그렇게 진지하게 많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바둑을 했었는데 네. 저는 그 30급에서 시작하던가요 아마추어가? 네. 근데 14급인가 뭐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엄청 하셨네요. 네. 급이라고 막 하는 게 맞던가? 그 프로는 단위고 아마추어는 이제 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30급부터 시작하던가 1급부터 시작하던가 뭐
둘이 아마 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이랑 급이랑 네. 시작하는 게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7급인가 뭐 14급까지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네, 열심히 해가지고. 아. 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그쵸. 네. 네. 뭐든 간에 계속해야 안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쵸. 바둑은 경우의 수가 그쵸. 많아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는 이걸 절대 못할 것이다라는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큐브도 네. 큐브를 지금 인공지능이 큐브를 풀 수 있거든요. 네. 큐브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큐브를 기계가 이제 기계 손으로 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AI 기록이 뭐 0. 몇 초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1. 몇 초인가 0. 몇 초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인간보다 훨씬 빨라요. 인간의 기록이 뭐 제가 알기로는 뭐 8초인가 그런데 네. 훨씬 빠릅니다. 기계가. 어허. 인공지능 기계 손으로 하는데 훨씬 빨라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규칙이 많다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얘네들이 하는 거는 결국 패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패턴을 분석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거를 훨씬 잘한다라는 거는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숨어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요즘은 DNA 같은 것도 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잖아요. 네. DNA 염기 서열이 엄청 많은데 얘네들 다 데이터를 다 때려 박아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떤 형질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 다 요즘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 단신으로 네. 뭐 네이처에서 선정한 2020년에 눈여겨볼 만한 과학 이벤트라는 거가 이제 브릭의 양명찬님의 번역으로 올라와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네.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너무 양이 많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뭐 화성에 우리가 갈 것이다. 화성 마스 2020 로버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얘기도 있고 뭐 거대 광입자 충돌기 뭐 그다음에 합성 효모가 나올 것 같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뭐 이슈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휴마이스가 온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 배아를 대리모 동물에게 이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호호. 이거 되게 그 지난번에 공상님이 말했던 ROM이 생각나네요. 그 안에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했죠? 하이브리드 된 네, 뭐 네. 그런 네. 인간인데 인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의 네. 유전자부터 해가지고 배아 때부터 다시 이제 전부 다 그 컨스트럭트를 하는 네. 그런 거였죠. 네. 네. 그래서 뭐 모기 얘기도 있네요. 네, 모기가 뭐 말라리아를 옮기는 그런 모기나 네. 뭐 이런 거를 좀 대치하기 막을 수 있다. 위한 뭐 기술들이 뭐 개발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기가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대요. 아, 그래요? 네, 사람보다 더 많이 죽이는 게 모기라고 이제 합니다. 하긴 모기는 정말 막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모기장을 보급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해요. 모기를 막는데. 네. 그래서 그쵸. 그 구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구글인가 거기서도 이제 관련된 뭐 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요. 네. 저도 뭐 예전에 뭐 기부할 때 보면은 모기장을 뭐 아프리카에 보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약보다 네. 모기장을 많이 쓰자 이렇게 좀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보통 DDT 막 이런 거 뿌리고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30분 동안 열심히 단신 많이 떠들었네요 좀. 네. 네, 오늘 그 작품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시간을 최대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인가요?
아,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네. 종이 제가 자꾸 종이 호랑이라고 막 잘못 말해가지고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 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켄 리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 뭐 작가로만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뭐 번역가,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소설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소개를 해드렸던 삼체라는 그 류츠신의 소설도 원래 중국어로 된 소설을 이분이 번역을 해서 미국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에서 태어나셨다가 뭐 1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천재인 것 같아요. 이런 네. 걸 다 하시는 걸 보면 뭐 변호사도 하시고 프로그래머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뭐 작가의 말인가 그거 보니까 프로그래머로 일한 다음에 하버드에 로스쿨을 가셔가지고 그 변호사가 되셨다고 해요. 아, 정말 좀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 테드 창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이 조기동물원이라는 단편집으로 뭐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 환상 문학상을 네. 전부 다 받으셨고 굉장히 장르가 다양해요. 이 책 자체 단편집에 들어있는 소설이 많죠. 여러 편 되죠. 네. 뭐 한 열 몇 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고 다 좋습니다. 다 나름의 특이한 점이 다 있어요. 네. 네, 나름의 매력들이 다 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작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맨 근데- 뒤에 뭐 올기니 말이었나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막 저는 거기서 다작을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써놨던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동안 써왔던 작품이 뭐 거의 한 3,000편 가까이 돼가지고 그것만 다 다작 맞네요. 그것만 다 그냥 출간해도 다작이다 이렇게 아. 아마 느껴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굉장히 역사와 관련된 소설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단편집에도 역사와 관련된 단편이 한 4편, 3편 이 정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게 약간 테드 창이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테드 네. 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국적인 음. 이제 소설을 쓰는데 반해서 네. 작가는 굉장히 자신의 역사나 국가와 관련된 글을 많이 씁니다. 네. 그 지금 장편도 하나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스팀펑크물이고 그것도 중국 역사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정확히 제왕의 위엄. 네네네. 민들레 왕조 전쟁기. 네, 그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이 책 읽고 나니까 그것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테드 창의 SF가 좀 이과 느낌이 난다면 네. 그 이분의 SF는 좀 문과 느낌이 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작품들 전부 다 소개할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한 3개 정도만 골랐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었죠? 그때 네, 제가 종류별로 좀 다양하게 고르려고 했는데요. 네. 그 모노노 아와레라는 글이랑 네. 그다음에 좋은 사냥이 되길이죠. 네. 좋은 굿 사냥. 헌팅. 네. 네. 이 되길이랑 그다음에 파자점술사 이렇게 골랐어요. 네. 좀 다양하게 고르려고 했는데 모노노 아와레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이 우주인 작품이고 그렇죠. 조금 더 SF다 싶은 작품을 좀 가져왔고 그다음에 그 즐거운 사냥을 하길 굿 헌팅은 스팀펑크물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자점술사는 이제 역사와 관련된 역사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SF인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차례대로 좀 소개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모노노 아와레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어떻게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주시죠. 아, 네. 뭐 사실 별 스토리가 없어요. 없는 게 일단은 뭐 아주 흔한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종말이 와요. 어떤 소행성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종말이 오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뭐 패닉에 빠지죠. 근데 그 와중에도 일본은 아주 조용합니다. 일본은 조용히 어떤 규칙에 따라서 좀 질서를 지키면서 피난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왜 약간 일본 정부가 무능한 거를 좀 돌려가는 느낌인데, 정부에서 준비한 그 피난선이 네. 피난선이 네. 네. 방금 뭐죠? 아니 누구 안 눌러놔가지고. 정말요? 네. 네. 깜빡했네요. 네. 피난선이 그 사실은 작동을 못한다. 뭐 이게 돈만 뒤집다 드리고 사실은 이제 그 회사에서 먹고 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피난을 갈 수단이 없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아주 조용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국민 의식,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줄거리부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그 일본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그 우주선에서 그 태양풍을 이용한 이제 돛을 달아서 이 우주선이 추진을 하는데, 이 돛이 망가진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걸 고치러 가는 길에 또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걸 고치는 대신에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주 요약하면 고치고 나서. 네, 아주 요약하면 그런 네. 얘기고요. 그 와중에 뭐 예를 들면 뭐 좀 세세한 스토리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주인공이 엄마 아빠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엄마의 옛날 애인이 그 이런 그 우주선을 만드는. 네, 우주선을 만드는 데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이 엄마를 구해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 엄마와 아빠가 그러면 우리 애를 부탁한다 이러고 이제 주인공을 그 우주선에 싣게 됐죠. 그런 것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일본을 다룬 거라 가지고 조금 흥미가 있었고요. 그 모노노 아와레라는 게 뭐 해석이 뭐 가련함, 정치, 불쌍함, 뭐 삶의 모든 것이 더덥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와레라는 그 형용사가 보통 그렇죠. 좀 가련한 것, 좀 안쓰러운 것, 이런 것에 이제 이런 것을 수식할 때 쓰는 이제 형용사인데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약간 그런 일본인의 정서를 좀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약간 이게 사실 좋게 말하면 좋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이게 나쁘게 간 게 그 카미카제거든요. 자살 특공대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할복 문화라던가,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아니면 죽음 자체를 상당히 미화해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일본에는. 그래서 그 왜 벚꽃을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네. 벚꽃이 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벚꽃이 지는 것도 약간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가 정말 잘 포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단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뭐 죽음을 미화한다기보다는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서 이제 주인공이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난 과정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도 보잖아요. 어떤,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사태에 있었을 때도, 뭐 정전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도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사재기를 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기저에는, 어떤 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뭐 너무 외면하거나 이런 것라기보다는 좀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좀 받아들이는 이런 감성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분이 중국계니까 일본 분이 이거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사실 어떤 나라의 그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외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고, 아니면은 이 정도로 우리를 파악하고 있다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좋아하려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좀 타자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좀 대상화를 하기 쉽잖아요. 약간 어떤 특징으로서 좀 일반화를 하기가 쉽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가가 조심했을까? 조심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특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네. 좀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좀 읽어드리려고요. 네. 일단은 주인공이 이름이 히로토인데요. 네. 그 히로토의 성이 시미즈인가 봐요. 그래서 중간에 뭐 그 주인공을 시미즈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못하고 시미즈라는 사람이 또 있나? 근데 일본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한 사람이랬는데? 이러면서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히로토가 이름이고 시미즈가 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히로토한테 이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피난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로토, 저 모습을 잘 기억해 두렴. 우리가 집단으로서 지닌 저력은 재난 앞에서 드러난단다. 우리 정체성은 개개인이 지닌 고독이 아니라 우리가 엮여있는 관계의 그물이라는 걸 알아야 해. 개인이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해야 집단 전체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법이야. 개인은 작고 무력하지만 모두가 굳게 뭉쳐 하나가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무적이란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말인데, 또 이게 삐끗하면은 사실 전체주의로 가기 아주 쉬운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잘못 발양된 게 이제 결국은 그 일본 제국주의였을 거고, 그다음에 잘 이렇게 되면은 좀 서로 조화롭게 사는 그런 일본이란 나라가 되겠죠. 네. 굉장히 우리나라랑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보통 제가 자주 듣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지 않는다. 네. 민란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주요한 어떤 사건들이고, 그렇죠. 좀 이제 뒤엎는 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들으니까. 뭐 직접 좀 이렇게 지내보면은 네. 다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전체주의적인 모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냄비근성이라고 하죠. 약간 다른 사람들이 좀 이거 괜찮다 뭐 이러면 좀 우하고 몰려가는 그런 특성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좀 유행이 이제 돌면 그게 상당히 강하게 이제 유명해지고 아주 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유행이 빠르게 이제 끌었다가
네. 빠르게 이제 사람들이 몰렸다가. 네, 빠르게 몰리는데 아주 많이 몰려요. 아주 많이 몰리고 그게 또 식는 것도 엄청 빨라요. 식는 것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은 사실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고 기술 같은 것에 대해서도 네. 보수적이고.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게 나쁠 수도 있는데 또 좋은 점은 꾸준히 간다는 게 좋은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정책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바뀌고 그 네. 빨리빨리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빨리빨리 적응하는 거는 또 장점이긴 한데 또 이제 빨리빨리 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좀 꾸준히 좀 진득하게 하는 그런 저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인데요. 네. 히로토, 우리는 화산과 지진과 태풍과 쓰나미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언제나 급박하게 변하는 삶에 맞서 왔단다. 땅 밑의 화염과 저 하늘의 차가운 진공 사이에서 이 행성 표면의 길고 가늘게 이어진 여러 섬에 발이 묶인 채로. 하지만 그렇게 죽음에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순간순간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아들아, 모노노 아와레는 말이지. 우주와 공감하는 거란다. 그것이 일본이란 나라의 혼이야. 우리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를 견뎌냈고 점령 통치를 견뎌냈고 궁핍과 임박한 종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거야. 네, 뭐 요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좀 저는 아이러니했던 게요. 뭐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라던가 마지막에 나오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동북아시아 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작가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치를 떠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 제국주의나 군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또 그 군국주의 바탕이 됐을 법한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민족 정신 같은 게 또 삐끗하면 뭐 잘못될 수 있지만 뭐 이게 좋은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 일본의 작품들이나 뭐 일본에서 나오는 매체들 같은 걸 보면은 자연재해라는 네. 것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모티브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뭐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흔하니까. 네. 그 격투 게임 중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였나? 네. 거기에 나오는 일본 팀들이 있어요. 네. 그 팀들을 보면은 전부 다 재해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시청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베니마루라는 캐릭터 있거든요. 네. 혹시 아세요? 대충 기억나요. 노란색 이렇게 그렇죠. 삐죽머리 그 네. 친구는 번개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태풍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친구 중 한 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제 그 친구가 땅을 구르면은 막 이제 화면이 흔들리면서 막 이제 주위에 있는 캐릭터들이 막 데미지를 입거든요. 네. 그 친구는 지진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본의 매체 같은 경우 일본에서 뭐 만든 거는 굉장히 이런 자연 재해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재해를 많이 겪는 것이 이제 뭐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들이 이제 네. 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각인이 되어 있지 않나. 네.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약간 저는 물론 그런 어떤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 의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거는 좀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안전 수칙 같은 거를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귀찮다 뭐 이런 걸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의식들이 많은데 네. 이게 저도 좀 느낀 게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이 있기 한 몇 주 전인가 저희가 그 지진 대피 훈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지진 대피 훈련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 지진이 있고 나니까 그 지진 대피 훈련을 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럴 때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나가봐야 이제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피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도 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땅이 흔들리고 이러면 되게 그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무 그런 생각도 그쵸. 안 나거든요. 그러면서 좀 당황해가지고 몸이 굳고 그다음에 막 좀 떨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뭐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재해라는 것들이 뭐 단순히 이제 재해가 많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관 같은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모노노 아와레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작품은 이제 즐거운 사냥을 하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원문으로 굿 헌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게 있죠. 네, 애니메이션으로 그 로봇 러브 데스 로봇일걸요? 러브 데스 로봇. 네, 네. 네. 러브 데스 로봇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시리즈에서 그 한 편이 굿 헌팅이라는 네, 음, 작품이고 네.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근데 스토리는 조금 다르고요. 스토리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랬던가요? 네, 약간? 아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네.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네. 소설을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소설의 스토리는 이제 아버지가 퇴마사예요. 네. 그리고 그쵸. 그 사람의 아들은 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아버지 밑에서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 후리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미호라고 하는 이 요괴를 퇴치해달라라는 이제 청을 받고 이제 이 구미호를 이제 퇴치를 하러 갑니다. 이제 어떤 상인의 아들이 구미호에 홀려 있어서 매일 구미호가 이제 찾아온다. 아들을 만나러. 그래서 얘를 퇴치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퇴치를 해요. 퇴치를 해가지고 죽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량이 그 퇴치한 구미호의 딸인 염을 만나고 이 염으로부터 이제 구미호가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라 구미호가 사람을 홀리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인간 남자가 인간 여자한테 사랑을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염을 아버지로부터 숨겨줍니다. 근데 그 후로 이제 중국의 당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막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뭐 각종 나라에서 중국의 철도와 기차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법적인 존재, 구미호, 후리징도 그렇고 뭐 그 강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점차 자기 직업을 잃어가게 되고 점차 이제 생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맨날 농사나 지어야 되고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량도 염을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지 모르고 아무튼 자기가 어쩌다가 자기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니까 이제 맨날 음식 같은 거 찾아서 이제 주고 그러는데 염도 점차 자기가 여우로 변하는 본 모습으로 변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하고 염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량은 홍콩으로 가서 기차를 정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염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염은 이제 자기 마법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뭐라 그러죠? 성판매사로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량은 굉장히 그 뛰어나요. 기차 다루거나 기계를 다루는데 뛰어나요. 굉장히 재능이 있고 그래서 기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마타 로봇이라고 하죠. 오토마타도 다루는 법도 알게 되고 영국인들에게 인정도 받게 돼가지고 이런 오토마타들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장면이 많이 재밌게 나와요. 예를 들어 그 구두 닦는 로봇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재밌게 나오는데 네. 소설에서는 량이 뭔가 공돌이의 그 네.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소설에서는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염이 자기 몸의 일부가 로봇이 된 채로 이제 찾아옵니다. 량한테.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로봇의 그러니까 오토마타 기계 몸에 도착증이 있는 총독이 염을 이제 데려다 기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쵸. 약물을 먹여가지고 네. 네, 정신을 잃은 사이에 그런 수술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도망칩니다. 염은 이제 이걸 도망치고 돈을 뭐 훔쳐서 도망치고 량한테 간 거죠. 그래서 량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이 염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죠. 그래서 기계와 인간 사이를 막 이제 바꿀 수 있는 구미호 때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 몸으로 바꿔주고 염은 이제 홍콩의 건물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그 자유를 이제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거죠. 여우와 인간,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로봇과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여우와 인간 사이에서. 네. 그래서 일종의 마법처럼 그려져요. 마법을 약간 그러니까요. 보여다. 옛날에 있었던 네. 그 마법이 이제 기계의 마법이 이제로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신비스럽게 묘사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밌게 읽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마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써져 있고. 그렇죠. 영상에서는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은 아버지가 자살을 안 해요. 영상에서. 네. 애니메이션은 아버지가 자살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염이 그 총독에게서 도망칠 때 그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애니메이션에서는. 근데 소설에서는 그냥 뭐 몰래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자기가 이제 뭐 소설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자기가 기계 몸을 가져서 좀 더 힘이 세졌는데 총독은 그걸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죽였다는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차이 좀 더 그 애니메이션이 좀 더 이 주인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호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보다는 소설이 더 뭐랄까 감정적으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주인공들한테 공감을 하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설에서 좀 더 주인공들이 불쌍해요. 불쌍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살을 하는 것도 좀 네. 소설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멋있게 나와요. 칼 막 휘두르면서 네. 그 단칼에 막 그 구미호 머리나 목을 막 발이나 목을 베어버린다던가 네.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소설에서는 정말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안타깝게 나온다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주인공들도 뭔가 이 마법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 과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서 좀 힘들게 좀 살아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새로운 힘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또다시 강한 존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네, 소설 여운이 남았어요. 네. 저도 소설을 좀 더 재밌게 읽었고 애니메이션도 그런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뭔가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니메이션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소설을 봐도 재밌고, 그 다음에 소설의 내용을 알고 또 애니메이션을 봐도 아,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은 좀 더 적나라하고 신랄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막 사람 죽여서 막 피 튀기는 장면도 막 다 나오고 그런데 소설은 좀 더 신비롭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비롭고 좀 모호하면서 좀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스팀펑크물을 저를 책으로 많이 읽어보질 못했거든요. 네. 요거 읽으면서 아 이런 맛이 있구나. 음.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또 그 기계가 등장하면서 그 마술이 사라진다라는 설정 이건 사실 자주 있는 설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설정도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좀 반가웠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 작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다음은 저희가 파자점술사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역사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물론 그 굿헌팅도 역사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좀 더 역사에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소설이죠. 네.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네.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뭐 줄거리는
네. 공상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막 울컥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나중에 막 고문당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 부분은 김 선생, 간 선생. 네, 간 선생님이 그 부분은 차마 저는 이제 아픈 거 읽으면은 정말로 제가 아픈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패스를 하고 이제 읽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태백산맥 읽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공산 사회주의와 이제 공산주의와 뭐 독립운동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가지고 그 이념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죽이고 또 막 그 네. 고발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구나, 중국에도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독특하다기보다는 좋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어린아이의 시각에서 좀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릴리 다이어라는 이제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서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좀 거리감 있게 네.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약간 어른들의 세계란 이렇게 잔인한 것인가 이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아이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네. 그래서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릴리 다이어라는 여자애가 주인공인데요. 안보 관련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네. 뭐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대간첩 그렇죠. 관련 일을 하는 네. 그런 국정원 사람인데, 국정원 뭐 이런 느낌이죠. 네네. 네. 미국인인데 네. 어머니는 또 대만인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대만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네. 이제 대만에서 대간첩 관련 일을 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오는 그 중공이라고 하나요? 네. 네, 공비를 이제 때려잡는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릴리 다이어도 이제 따라오는데 왕따를 당해요. 왜냐면은 어머니가 대만인이라서. 네. 제 릴리 다이어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곳을 다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 부모가 미국인인 애들밖에 없고, 뭐 막 그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놀림을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 음식 싸운 거 가지고 놀림 당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릴리 다이어는 친구들하고 안 놀고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릴리 다이어의 꿈이 그 카우보이라고 해야 되나, 카우걸이라고 해야 되나? 카우걸이죠. 네, 카우걸이 네. 네. 되는 그 소를 그 로데오 하는? 뭐 이런 네, 거 네, 하는. 네, 로데오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자기의 꿈 같은 건데, 그 황소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 황소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간청화라는 할아버지하고 테디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파자점술사예요. 네. 파자점술사가 뭐냐면은 그 한자를 가지고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한자를 이제 딱 떠올리면 그 한자를 가지고 한자에 들어있는 획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뭔가 점을 치는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개념이 사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작가의 다른 작품에서도 한자를 좀 소재로 해가지고 모노노아에서도 나오죠. 네, 시작할 맞아요. 때. 네, 그 얘기를 자주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여기서는 제일 적극적으로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을 추자. 네, 가을 추자는 뭐 여기 이삭을 그린 거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그 가을을 연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거의 한자 시간 같은 느낌. 네. 한자 시간에 이제 뭐 그 한자의 그 한자는 뭐 갑골문에서 비롯돼 가지고 뭐 네, 한자 관련 역사 같은 것도 그렇죠. 나옵니다. 네. 네. 이런 것들 보는 그런 재미가 영어로도 하잖아요. 영어로 그 무슨 재해권가이라는 그렇죠. 단어로 네. 뭐 탈라소크라시라는 네. 걸로 이제
막 이제 단어를 막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라스는 아가씨라는 뜻이다. 라쏘는 이제 올가미를 만든다. 그래서 뭐 너는 카우걸이 되고 싶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이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끼워 점 맞추기. 타로점 이런 거 네. 보셨겠지만 네. 사실 점은 되게 끼워 맞추기가 네. 많잖아요. 네, 듣고 싶은 말 하기 네,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자의 기원이라든가 한자의 뜻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점점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어떤 이 점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뭐 얘기에 대해서 점을 봐주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친해져요. 굉장히 친해지고 가서 밥도 얻어먹고 하다가 이제 대만에 있었던 대만의 1946년인가 있었던 228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된다 대만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네. 릴리는 좀 이제 철이 없었는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고지고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만은 자유로운 나라라며 이런 얘기를 왜 못하는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선생과 테디를 간첩이라고 잡아들여가지고 고문을 하죠. 고문을 네. 하다가 죽고 말고 릴리는 이제 밖에서 그거가 녹음된 거를 다 듣죠. 그래서 릴리는 자기가 이제 대만에 와서 유일하게 친해진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잃었다는 것을 새 이제 낙담을 하게 되고 아버지도 이제 좀 그 일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네. 왜냐면 자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2명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전근을 가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죠. 네. 그래서 릴리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다. 대만으로 돌아간다고 써놨네요. 미국으로 돌아간다 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네. 굉장히 슬프고 그렇죠. 중국의 역사, 중국은 아니죠. 대만의 역사와 이제 깊게 관련된 네.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류의 소설 쓰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작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을 다 거침없이 쓰면 뭐 중국에 좀 끌려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니 얘기도. 대만 내용이잖아요. 근데 대만이라도 중국 내용도 있잖아요. 뒤에 보면 중국 내용도 있고 네. 이제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 거침없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잡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레퍼런스를 상당히 꼼꼼하게 달아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사람이나 뭐 좀 편파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직접 찾아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씁니다. 여기도 보면은 파자점의 기해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매우 단순하게 추격되어 있다. 본문에 나오는 한자 및 속어의 민간 어원과 문자 해체법 또한 학술적 정의하고는 무관하다. 굉장히 좀 이공계적 글쓰기. 그렇죠. 네. 네. 관련 없는 건 없다고 얘기하기. 네. 그렇죠. 그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이 내용은 학술적인 부분하고 무관하다. 실제 있었던 일하고 무관하다 이런 내용들. 그런데 제가 그 김초엽 작가님이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듣다가 네. 지난번 공개 방송 때도 얘기했던 건데 네. 그 SF 소설에 나오는 거를 진짜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굳이 이게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 실제 거를 내가 각색해가지고 가져온 거고 막 이런 거를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블로그들한테다가 단편 쓰고 그랬는데 네. 아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뭐 제가 이제 책 같은 거를 인용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있는 책이 아니라 이제 제가 가짜로 만든 책 같은 걸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는 책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SF라는 것이 좀 아무래도 현실감이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판타지보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보통 이제 순문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근데 SF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와의 차별점이 뭐냐면은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좀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가장 그럴싸한 방식으로 좀 풀어내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공부하듯이 읽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겠어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SF를 SF로 그냥 소설로 읽지 않고 좀 과학을 공부하기 위한 수단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과학 공부를 위해서 뭐 SF 소설을 읽어라라고 이제 뭐 자녀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마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마술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아, 공연하면은 저거 어디 속임수가 어딨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렇게 막 뚫어져라 봐가지고 그쵸. 공연하는 거 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그럴 수 거도 좀 있겠네요. 관련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뭔가 엔터테인먼트를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네.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사 관련된 얘기를 사실 이 작품에서도 하고 뒤에 보면은 태평양 뭐 네. 횡단 터널 뭐 네, 태평양 횡단 터널은 대체 역사물인데 네. 그 일본인 제국주의가 실패하지 않은 역사를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네. 약간 그 높은 성의 사나이 생각났어요. 뒤에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아, 아니네요. 높은 성의 사나이도 이제 네. 일본과 독일이 이제 건재하다는.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그래서. 일본이 네.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태평양에다가 횡단 터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이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제국주의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 대공황. 아, 그래요? 네네. 대공황 때문에 이제 돈이 없어져가지고 돈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무리한 확장 전쟁을 펼치고 이제 쌀 같은 거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죠? 그 수탈하고 그러다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당시에 뭘 했냐면 그때 후보 때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 후보 땜이 아니라 뉴딜 정책. 네 뉴딜 정책 그게 아니라 만약 같이 횡단 터널을 만들었다면 이런 좀 생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뭐 조선인, 대만인, 중국의 일부도 다 이제 일본 땅이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소설 안에서 그 조선인이 일본인 다음 그걸로 나와요. 그 계급 체계에서 아, 그 다음이 뭐 대만인이고 그 다음 중국인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내용도 보면은 재밌습니다. 음. 굉장히 뭔가 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 역사의 좀 장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죠? 그렇죠. 당사자니까. 당사자니까 좀 이입이 많이 돼요. 네, 읽으면서. 맞아요. 이입이 많이 돼요.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도 이거는 이제 그 무슨 부대죠? 마루타. 네, 마루타 맞아요. 관련된 소설이죠. 네. 네. 그 읽으면서 저는 좀 진짜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고 진짜 그 약간 논픽션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었어요. 왜냐면은 이 뒤에도 나오지만 작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을 실제로 그거 했더라고요. 네. 참고를 했더라고요. 네, 731 부대에 네, 731 대한 부대. 얘기인데 그 테드 창의 그 다큐멘터리 네. 그 무슨 소호 그 아름다운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네네네, 다큐멘터리 맞아요. 네. 네, 그 형식을 빌려와 가지고 네. 이제 여기 쓴 보면은 거거든요. 그거에 그 감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741 부대에 대한 뭐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들춰내냐라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는 이미 사과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나 뭐 이런 일반인들의 그런 목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단순히 이게 어떤 픽션 이상으로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역사를 그렇죠. 해석하는 것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너무 네, 안타까워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소설이지만 거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논픽션적인 그런 고발하는 그런 네. 목적도 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실제로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네, 실제로 근데 있었던 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대만 원래 저희가 다루던 소설로 돌아가 보면은 네, 이 대만 228 사태에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시나요? 그냥 소설에 나온 거 정도만. 네, 그 본성인들이랑 뭐 외성인들이랑 그렇죠. 네, 싸워서 이제 학살이 일어났다. 네, 이거는 그 장제스라고 아세요? 네, 장제석. 장제스가 네, 이제 이 228 사태에 약간 주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충 뭐 전두환 같은 그런. 근데 장제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국공 합작을 이뤄냈고 그렇죠. 대만의 일본을 아버지잖아요. 네, 상대로 네,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아, 1980년대에 들어서 이 일이 이제 좀 언커버가 됐다고 합니다. 좀 폭로가 됐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공원도 있고 이거 기리는 공원도 있고 좀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대만 사회에선 좀 더 오픈되어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SF 관련된 건 아닌데 이 대만 228 사태를 다루는 게임이 있어요. 공포 그래요? 게임인데 네, 그 반교라고 반교 디텐션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혹시 이 사태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그건 이제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이 228 사태에 뭐 누가 가담을 했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이 고발을 하다가 일어난 뭐 참사 그런 걸 다룬 건가 봐요. 저도 그 하는 걸 보기만 해가지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게임이고. 네. 네. 대만에서 특히 대만에서 공포 게임을 잘 만들어요. 아세요? 공부 게임이요? 네. 이 반교도 공포 게임이거든요. 아, 공포 네, 공포 게임이요? 게임. 네, 아, 호러 게임. 아, 근데 굉장히 그 호러 게임들을 다 자기네 역사와 굉장히 역사나 일상 생활과 굉장히 관련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호,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네, 유튜브라도 찾아보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1시간 20분 정도 떠들었는데 네,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뭐 이거 외에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분량이 부족해서 네, 소개하지 못했던 다 좋은 소설들인데 네, 네. 좋은 작품들이에요. 사실 이 책이 정말로 풍부합니다. 굉장히 그쵸. 내용이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SF 읽는 분들이 올해 이 책이라고 꼽으면 이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찬사를 받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자꾸 이제 비교해서 조금 죄송한데 네, 테드창과 류츠신이 중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류츠신은 되게 중국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정말로 중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테드창은 이제 그런 중국인의 정체성을 싹 뺐는데 이분은 그 중간자적인 그런 포지션을 활용을 해서 테드창은 사실상 중국인은 아니잖아요. 그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닌가? 중국 개죠. 뭐 어쨌든 간에 그쵸.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테드창의 뭐 그 작품을 참고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 약간 닮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나온 약간 그 상급 독자를 위한 비교인지 그림책 뭐 이런 네. 거 보면은 약간 고급 지적 생물 종의 네. 책 만들기 습성. 네, 그렇고. 저런 거 보면은 조금 좀 비슷한가 싶을 때도 있긴 하고. 네. 근데 서로 리퍼하는 것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도 그렇고. 네, 맞아요. 이 시뮬라크럼도 그거잖아요. 다큐멘터리 형식을 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서로 좀 친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친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저는 네, 저는 이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한데 네. 근데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차 없구나. 굳이 이렇게 잔인하게 썼어야 했겠지? 이러면서 네, 아주 네, 감정적으로 좀 너무 이입이 되면 힘들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돼요. 이분이 무명 시절이 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머릿말인가에 나오지만 원래는 글을 쓸 때 자기가 이제 중국인으로서 글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색을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답게 쓰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였죠. 요거는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온기니 말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이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작가가 한 말을 인용을 한 거죠. 네. 미국에서 유색인종 작가의 글은 오로지 자전적 고백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으로 대접받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를 거스르고 싶어서 처음에는 제가 물려받은 중국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무조건 피하려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전혀 중국적이지 않은 서양적 글쓰기를 지향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기도 답답했습니다. 그건 입의 절반이 테이프로 막힌 채 말하는 것,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춤추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쓰셨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저도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좀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속한 곳과 관련되게 글을 쓰는 게 좋지 않은가. 미국 뉴욕 태생이라고 아까 찾아봤는데, 네. 태득장 선생님은. 네. 아무튼 제가 한 얘기로 돌아가면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거를 뭐 활용할지 안 할지는 이제 자유겠지만 그게 사실은 상당히 큰 자산이기도 하죠. 그 자신의 뿌리라고 할까요? 어떤 살아온 배경과 그 어릴 때부터 체득한 문화 자산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네. 그런 것들이 네, 글을 쓸 때 상당히 소중한 재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가 다음 다루게 될 작품은 어떤 거죠? 다음 다루게 될 작품. 네. 분명 스케줄에 있을 텐데. 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토끼님이 고르시는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고르는 작품인데. 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뭐였지? 일단 저희 그 마무리 멘트를 하고 계시죠. 네. 제가 오디오를 채우자면은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다음에는 아서 클라크 특집을 하려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영화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소설도 있고요. 아서 클라크가 이제 그 스탠리 큐브릭과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이제 소설로 아서 클라크가 직접 쓴 작품이 있고 그 후에 뭐 2009, 뭐 3001,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읽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많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읽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라마와의 랑데뷰도 아서 클라크 선생님 거죠? 네. 그것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저희가 읽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읽어서 근데 또 뭐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분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서 클라크 선생님의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고 SF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고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뭐 우주 SF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말씀하신 대로 라마와이랑 네뷰라던가 낙원의 샘이라던가 뭐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처음 이제 고안한 걸로 유명한 작품인데 등등 아주 그 SF의 정의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서 클라크를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지평. 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경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외를 느낄 수. 경외도 있고 경의도 있고 경이로움 있잖아요. 뭐 경의. 우주나 세상에 대해 세상 만물에 대한 경이로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아서 클라크 선생님을 한번 꼭 다루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아서 클라크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품들을 뭐 많이 못 다루면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네,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다음 주에 만나면 될까요? 네. 네.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다음 주 1월 말. 네, 1월 말에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